이분이 마음 먹었던 거는 수능일 전에 압류를 걸기로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은 약간은 MSG인 것 같은데 가능해요. 제발 사기꾼이 수능을 망쳤으면 좋겠다. 네, 안녕하세요. 실전 법률을 알려드리는 현변이고요. 오늘 해볼 이야기는요, 모 커뮤니티에서 엄청나게 댓글이 많이 달린 글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최근에 이 촉법소년, 미성년자에 의한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런 미성년자들에 의한 범죄가 여러분께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사건을 요약을 하면요, 이 작성자분이 미성년자한테 사기를 당했던 것 같아요. 2,070만 원도 아니고 27만 원을 사기에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소송을 하셨던 것 같아요. 민사청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청구 취지를 기재하고 소장을 만들어서 보냈더니 재판 당일에는 상대편은 출석하지 않고 원고승으로 끝났다. 판결 정본도 상대편은 공시송달로 확정이 되어서 바로 집행문 받고 끝났다. 그래서 압류를 걸어볼까 했는데 라고 하시면서 2020년 당시에 이 사기꾼이 고2였다고 해요. 그럼 21년도에 고3이었겠죠? 이분이 마음 먹었던 거는 수능일 전에 압류를 걸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일날 카드를 딱 찍었을 때 사용할 수 없는 카드라고 좀 떠서 좀 수능을 망치게 만들고 싶었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압류의 신청 취지를 작성하여서 범인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행 계좌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했던 거겠죠. 통상적으로 결정 압류까지 2주 정도 걸린다. 그래서 법원의 사건을 보고 계산해서 신청을 했다라고 하시는데 일단 압류는 되었던 것 같아요. 제발 이 사기꾼이 수능을 망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27만 원으로 이 작성자분의 엄마의 생일 선물을 사주려고 했었는데 나도 망쳤으니까 너도 망쳐봤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 소송을 제기하고 압류까지 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 원서 쓸 때는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록을 해봅니다 라고 하고 그때까지 슝이라고 했습니다. 귀엽죠? 전화 좀 받으시죠. 땡땡 엄마인데 라고 문자가 왔었는데 사실 이 사과하는 뉘앙스의 문자 메시지는 아니죠. 전화 말고 문자 달라고 했는데도 전화를 수십 통을 하더라 라고 해서 결국 받았는데 긴장해서 택시 타는데 압류당해서 택시비 결제를 못했다. 수학능력시험을 치러가지 못했다 라고 하는 건데 이 작성자 입장에서는 의도했던 바이기 때문에 꿀맛 같았겠죠. 왜 자기한테 전화를 안 했냐? 당연히 모르죠. 알 수가 없죠. 부모의 전화번호까지 알 수는 없었겠죠. 그래도 그렇지 소년이를 압류 거는 게 말이 되냐? 너 업무 방해로 고소할 거다. 네. 가능할까? 가능할까 싶긴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고소인 박땡땡으로 고소장을 만들어서 고소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 그거 아닌가요? 그 김성모 화백님 내가 무릎 꿇은 거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다. 사회자 같은 결말을 좀 작성해서 커뮤니티에 올렸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호응이 많았고요. 이런 글에 좋아요가 많고 댓글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 중고 거래에 대한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고 미성년자에 대한 어떤 이런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일 수도 있겠죠. 오늘은 이 커뮤니티의 글에 대해서 이 글이 과연 이 주작이냐 사실이냐 이걸 먼저 좀 따져보려고 해요. 자, 먼저 제 생각은요, yes or no로 얘기하면 이 글 자체는 정말 법을 공부를 하신 분인 것 같아요. 진지하게 공부를 했던 분이거나 실무에 있었던 분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만한 글이에요. 그만큼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 법무사 수험생이라고 하고 있죠. 이 법무사는 민법의 집행이나 어떤 이런 등기 업무 같은 특히 민사 집행 같은 경우에 조금 특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청구 취지를 작성한 것을 보면 법을 공부하신 분 같고요. 나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인터넷 웹사이트 화면이 있어요. 그걸 캡처한 건데 실제로 이렇게 진행됐었던 것 같아요. 확정증명 받고 송달증명 받고 집행문까지 받고 우리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요 이 판결 정본을 받기 위한 거예요. 판결 정본 송달 받았고 상대방은 공시송달이라고 했죠. 공시송달은 상대편이 주소를 확인할 수 없거나 주소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을 받지 않았을 때 그럴 때 공시송달로 마무리가 되고요. 그 이후에 압류를 거쳤고요. 이런 압류의 신청 취지도 깔끔하게 잘 나왔죠. 이런 식으로 좀 압류를 걸었고 보시면은 은행에다 걸었어요. 은행. 보통 저희가 그 상대편 계좌를 알지 못할 때는 시중은행에다가 압류를 분산시켜서 많이 걸게 되는데 상대편 계좌를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 은행 계좌에다가 압류를 걸었던 거죠. 그 다음에
제발 사기꾼이 수능을 망쳤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지금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록을 했다고 해요. 사실 이 부분은 약간은 MSG인 것 같은데 가능해요. 압류를 하고 압류해서 아마도 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 그 27만 원을 실제 변제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채무 불이행자 명부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 신용이 갑자기 다 다운되게 됩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완전히 와닿진 않겠지만 특히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은 뭐 카드 뭐 그런 게 되겠죠. 자, 결국 이분이 했던 절차들을 정리를 좀 하면요, 민사소송을 했고 민사소송 과정에서 이제 확정 판결을 받았고 공시송달을 받았죠. 그 다음에 계좌에 압류까지 했고 집행 절차를 거쳤죠. 자, 이렇게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록까지 하자 그 이후에 뭐 변제를 하겠다 말겠다 이렇게 신랑이 좀 하다가 그 다음에 고소장까지 쓰게 됐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이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분이 법을 그래도 좀 아는 분이다 라고 좀 느끼게 되는 거고요. 아무리 그래 법을 좀 배우신 분이라고 하지만 상당히 좀 길고 좀 귀찮은 절차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사이에 좀 여러 가지 좀 절차들이 녹아 있어요. 이 민사소송 하시면서 그 미성년자의 전화번호하고 계좌번호 정도밖에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급 명령이 안 돼요. 지급 명령을 하려면 주소를 명확하게 알거나 아니면은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지급 명령으로 절차 진행이 가능한데 둘 다 이제 모르는 상태였다면은 지급 명령은 불가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민사 소송으로 진행한 거고, 그러면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로 이 신원을 추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조회라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통신사나 그 은행으로 이제 사실조회를 보냅니다. 이런 사실조회는 소송에서밖에 안 돼요. 소 제기를 한 다음에 바로 법원에 계좌번호 사실조회, 전화번호 사실조회를 통해 가지고 상대편 신원을 추적하게 돼요. 근데 이 절차가 좀 귀찮고 번거로워요. 좀 처음에 법을 접하시게 되면은 정말 그 사람 찾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느끼실 정도로 이 신원 추적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맛깔나는 글을 위해서 이런 절차들은 글에서는 굳이 좀 드러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뭐 11월 달에 뭐 압류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록은 그로부터 6개월 이후에나 진행이 가능한 것인데 시기적으로 약간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카드가 막힐 수는 있어요. 카드가 막혀서 어떤 뭐 결제가 안 된다거나 하는 그런 일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형사 고소를 하셨는데 이거는 조금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민사 절차가 진짜 만만치 않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민사를 먼저 하시는 것보다 형사를 먼저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긴 합니다. 이것은 사기잖아요. 이 사기라는 게 명백하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하고 그 절차에서 어떤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훨씬 더 절차적으로 간편하지, 이렇게 민사 청구를 하시는 것은 솔직히 비법률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절차적으로 더 손도 많이 가고 더 까다롭습니다. 그 민사 절차의 어려움을 상당히 조금 좀 빼내고 재밌는 부분만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 지금 청구하신 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인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보다는 불법행위로 청구를 하는 게 훨씬 더 좀 유용하죠. 이 사람이 사기로 인해서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면은 일단 이 사람에겐 전과가 남게 되고, 거기다가 불법행위 채권은 면책 채권이 안 되거든요.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다고 해도 면책이 되지 않는 면책의 예외의 채권이 되게 돼요. 그래서 훨씬 더 형사 고소를 하시고 그 다음 민사소송 진행하시는 게 소송 전략적으로 유용한데, 지금 약간 거꾸로 돼 있죠. 결론을 요약해드리면 이 내용은 너무 재미있고 사기다 같은 내용이고 맛깔나는데 딱 그 정도의 내용이다. 다만 이 사건 자체는 실제 있었던 일을 각색했던 것 같고 약간 MSG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은 절차적으로는 완성도 있게 좀 마무리를 좀 했던 것 같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도 이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그 부모들에게 청구할 수 있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해서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께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경우에는 굳이 이런 절차를 먼저 진행하시기보다는 형사고소 먼저 간단하게 하시고 상대편의 전화번호나 계좌를 경찰에 제공하시고 고소를 하신 후에 형사 절차에서 상대편 신원 확인한 다음에 합의를 시도하게 되면 그때 좀 피해 변제 받으시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편리하죠.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중고거래에서 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또 상대편이 미성년자일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 사례를 통해서 한번 좀 알아봤고요. 이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